반갑습니다. 저 에코비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익주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해외 법인들이 이렇게 이슈가 많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뭐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이렇게 중국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 1월 달에 뭐 카자흐스탄에 소요 사태가 생겼었고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동안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던 사람들도 전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첫 마디가 저한테 물어보는 게 요새 어때?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조금 더 깊게 얘기를 드리면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좀 많아졌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레드오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지역들을 블루오션 시장으로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30분 안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혼자 소유해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전략을 만들다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 물류회사나 유통업체들이 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3년에 러시아를 들어가서 20대 중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거의 29년 차 됐는데 올해가 가장 힘들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98년도 우리나라 IMF 터지고 그 다음 해에 러시아가 모라토리엄 터졌을 때가 가장 어려웠었고 그때는 제가 러시아만 보고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문제가 터지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정신을 차려서 뭐 영국도 만들고 터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렇게 많이 좀 분리를 해놔서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법인이 매출이 거의 줄었지만은 반대적으로 러시아 때문에 카자흐스탄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의 매출은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제가 지뢰처럼 많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놨는데 이 내용들 보시면 물류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지금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물류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한국의 물류를 보통 말씀하시면은 CIF 조건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국제운송만 진행. 근데 국제운송만 물류가 아니라 도착지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CIF 조건이 아니라 DDP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DDP 조건으로 진행할 때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기 러시아 모스크바라든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타시켄트까지 들어갔을 때까지의 도착할 때까지 일들을 많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국제 운송으로서 지금 코로나 문제가 터져서 물류가 굉장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런 코로나는 여러 문제 때문에 통관도 많이 문제가 발생이 돼요. 도착했을 때 어떤 트러킹 작업할 때 기사가 부족하거나 검역 작업이 더 심해져서 어려워지는 부분들에서 도착지까지의 운송 부분에 대해서 국제 운송 플러스 현지 통관 업무까지 파악을 해주셔야지 현지 수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얀색으로 제가 정리한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크림반도가 흑해 쪽의 지역입니다. 지금 저쪽에는 이 흑해 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뢰 폭탄들이 많이 설치가 돼 있어서 지금 운송이 안 되고 있어요. 실례로 저희가 지금 우크라이나 법인에 직원이 50명 좀 넘게 있어요. 한국 직원이 2명 나가 있고 올해 20년 차가 돼 있는데 작년까지 5개 법인 중에 가장 수익이 큰 법인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올 2월 달까지는 제가 물량을 어떻게 봤냐면 저 빨간색으로 러시아, 삼성이나 LG나 현대자동차 대기업 쪽은 러시아에서 많이 받았었고 한국이나 중국발 같은 경우는 흑해 통해서 들어왔고 또 동유럽 쪽은 폴란드나 루마니아 통해서 이렇게 화물이 들어왔는데 오른쪽에 들어오는 루트는 다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방법들은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경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민이라든가 한국 업체들이 지금 이제 임시 베이스로 어디를 간다면 폴란드 또는 루마니아
저희는 카자흐스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쪽에 그 물류 전쟁기지를 지금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만들고 제가 어저께 다시 그 우크라이나 법인장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루마니아 지역도 국경에서 지금 포화 상태가 돼 있어요. 그 저희가 그 이번 달에 해야 될 역할이 그 적십자로 보내야 될 원조품이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는데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가 없고 다이렉트 들어가더라도 아직 그 폭격 상태가 있어서 창고에 둘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둘 수 있는 게 루마니아, 폴란드 국경에 밖에 없는데 거기 지금 창고가 포화 상태가 돼서 적십자에서도 조금만 보내달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착지의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운송을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지. 일단 공급이 된다고 무조건 보냈을 때 도착지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는 누구 편인가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는 러시아 법인도 오픈한 지가 29년 차가 됐고 직원도 우크라이나만큼 많기 때문에 또 매출은 러시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우크라이나 나라는 9세기 때부터 계속 침략을 받아서 저 그림이 지도가 나온 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저렇게 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2등분, 4등분 이렇게 많이 됐었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관심이 많았던 저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이 60% 이상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 독립을 한다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독립이 쉽게 돼버린 거고 이 그림 색깔이 좀 틀리죠. 우리나라 그 전라도 경상도는 저리 가고 여기는 그러니까 친유로파, 친러시아파가 딱 갈라져 있습니다. 저렇게 색깔로 바뀌어서 가지고 지금 러시아 쪽에 문제를 일으키는 쪽이 도네츠크 쪽은 저 동부 쪽인데 저쪽에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저희는 저쪽에 딜리버리를 안 했어요. 저희가 그 수도 키이우라고 그러죠. 수도에서 그 허브를 만들고 이쪽에서 저희가 전체 딜리버리를 다 하고 있는데 동쪽은 저희가 딜리버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도 안 됐었고. 근데 이런 내용들이 2015년도에 제가 출장을 갈 때 제가 보통 출장 가면 어떻게 다니냐면 카자흐스탄 갔다가 우즈베키스탄 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러시아 그리고 한국 돌아갑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우크라이나 법인장이 연락을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 그 일주일만 빨리 오시라고. 왜? 그랬더니 비행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뭔 비행기? 2015년 11월 달쯤에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먼저 러시아 너희 비행기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럼 니네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해서 2015년 11월에 김포하고 그 제주도 가는 것만큼 모스크바에서 우크라이나 수도에 하루에 한 4, 50편씩 있었어요. 1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없어졌어요.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다음에 출장 간 게 3년 코로나 전 직전에 또 출장을 갔는데 요 왼쪽은 그 제가 탔던 기차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모스크바 넘어갈 때 한 14시간 정도 걸리는 침대차를 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시간 만에 갔던 그 루트를 14시간 거쳐서 또 세간도 2번 수속을 해야 되고 그러면 출장 가기도 굉장히 힘들고 비즈니스 되게 어렵다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저 기차를 타고 혼자 그 우리 법인장이 준 저 포장지 보이지만 저기 맥도날드 햄버거에 보드카 반병이 있는데요. 저거 마시면서 할 일이 더 많아졌겠다. 갈수록 저 물류가 어려워지고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지겠네. 그래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갔고 그 이후로 사실은 매출이 2배 이상 커졌어요.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이제 공급망을 좀 판단을 하면 과거를 좀 체크해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러시아 쪽을 과거에는 우회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2007년 전까지 비정식 물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비정식이라는 건 불법 통관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류를 얻다가 전진 비치를 하냐면 핀란드라든가 독일에 많이 뒀어요. 저 빨간색 쪽. 그래서 세관원들하고 인맥이 있으면 트러킹으로 해서 끌고 와서 통관을 이제 비정식을 많이 했죠. 그게 2007년도 기점으로 해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강력하게 정식으로 통관 안 하면 다 이제 그 심한 벌을 내리겠다 해서 순간적으로 없어졌는데 왜 그러냐면 그 러시아 쪽 뭐 중앙아시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저께도 제가 경찰 간부 만났는데 거기 치안이 어떠냐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는 경찰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경찰 앞에서 뭐 데모하고 그 TV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나라서 러시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딱 선언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이후에 비정식이 95% 이상 없어졌어요. 그 이후로 이제 안에 물류센터가 많이 졌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러시아하고 지금 유럽하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진기지를 지금 러시아 이외에 유럽에 둘 수가 없어요. 둘 수 있는 방법이 어딨냐면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하고 키르기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이 5개 나라가 관세동맹이 돼 있거든요. 2010년도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는 내용이 한미 FTA 뭐 이래서 FTA 내용밖에 모르지만 FTA 다음 단계가 관세동맹이에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물건 제품이 들어와서 한번 통관이 되면 러시아에 무관세로 들어갑니다. 부가세는 내지만. 그러면 지금 러시아에 그 제품이 없어서 거의 적정 재고라는 게 거의 바닥이 났어요. 뭐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디든.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루트가 사실은 뭐 이 카자흐스탄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빠르다는 거는 비행기로도 갈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 물량들이 뭐 99% 이상은 다 컨테이너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컨테이너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적이 카자흐스탄인데 카자흐스탄의 전진 비치를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알마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스크바까지 3,800km면 서울에서 홍콩 가는 정도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그 10년 전에는 한 15일 걸렸어요. 트럭으로. 근데 지금은 한 6일? 5일, 6일이면 딜리버리가 됩니다. 저쪽 동네에서는 트럭이 5일 만에 간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희가 중국발 화물 진행할 때 한국에서 중국 도착해서 중국 연호랑에서부터 저희가 트럭으로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중국 그 연호랑에서 카자흐스탄까지 8일 정도면 도착을 시켜요. 물론 물류비는 비싸지만 비행기 항공에 비해서는 뭐 파격적인 가격이죠. 그래서 5일, 6일 정도면 가장 지금 이 러시아에 대해서 적정대고를 둘 수 있는 지역으로 지금 카자흐스탄을 보고 있고 카자흐스탄에 지금 사실 화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그림으로 제가 그 오래전에 제 논문할 때 이제 정리했던 그림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2008년도 전에 비정식을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그러면 물류회사들이 대부분 어떤 걸 하냐면 국제 운송만 담당을 해요. 그래서 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국이나 중국발을 러시아라든가 카자흐스탄 보내면 끝. 그러면 물류회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국제 운송밖에 없어요. 그것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비정식이 사라지면서 현지에 정식으로 바뀌게 되면 물류업체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통관 분야를 같이 해야 돼요. 과거에는 그 수입자가 국제 운송 부분, 특히 통관 부분에 대해서 그 관세를 덜 내서 어떤 수익을 이제 많이 만들었는데 정식으로 바뀌면 관세는 똑같기 때문에 누가 하도 매출 원가는 똑같겠죠. 그래서 그 수출자한테 요구하는 거는 DDP 조건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삼성이나 LG나 현대가 다 현재 생산법인을 두고 물류센터를 다 구축한 거죠. 그렇게 되면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제 운송 부분과 통관 부분을 물류회사들이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바뀌었죠. 관세동맹이 2010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점차 기능이 되는 건 20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이 관세동맹 상황하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자흐스탄이나 이 주변 국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멀티 네트워크 방식으로 오른쪽에 카자흐스탄이라 그러면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수입자 또는 러시아 수입자, 주변 국가의 수입자도 카자흐스탄에서 누군가 수입을 해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수입자가 수입자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죠. 그래서 물류회사가 어렵더라도 수입법인이나 그 유통법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저희는 지금 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지역 중국을 빼놓고 이 나라들의 매일 그 네 개 나라에 다 물류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식 업무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 뒷장에 또 말씀드리지만 물류와 유통 업무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물류회사로 표현되어 있지만 매출의 80%는 좀 유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법인마다 물류센터를 구축을 해서 세 개 법인은 저희가 임대 창구를 쓰고 있고 그 왼쪽에 우즈베키스탄 그 물류센터는 그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해서 자가 물류센터를 좀 다 완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그러면 그 치안이 굉장히 어려운 나라, 뭐 마피아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수업 시간이나 특강 때 가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대체 어디서 마피아 얘기가 나오지? 저는 29년 동안 마피아 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한테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맨날 그 나쁜 사람은 러시아, 뭐 마피아, 체첸 반군, 더 나쁜 사람 이슬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가면은 특히 모스크바 같은 경우 굉장히 발달이 잘 돼 있고 맨 위에 사진은 지금 우리나라 코엑스 같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 저기에 저희 그 모스크바 본사가 있고 가운데 그 모스크바 공항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이런 지역들에 사무실을 추가로 오픈을 할 때 공항부터 오픈을 시켜요. 왜? 세관하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관 분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스크바 공항에만 저희가 한 20명 정도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저희가 임대 물류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국 중견 업체들 물류센터를 저희가 맡아서 3PL을 하는데 우리나라보다 물류센터가 훨씬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입주한 물류센터도 한 10,000스퀘어를 한 30동을 한꺼번에 다 져서 분양도 하고 굉장히 잘 발달이 된 지역이라서 한번 가시면 굉장히 놀라세요. 뭐 이렇게 큰 물류센터가 있을까? 러시아에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보통 제가 어떤 걸 하냐면 그 유통사, 제조사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저희는 물류회사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고 화주,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뭘 원하는지를 먼저 여쭤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그 CCTV 카메라라든가 일반 대기업들 제품들이 매출이 축소하면 현지 법인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워요. 현지 법인을 운영하면 보통 100억 정도 이상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100억 미만이면 어렵기 때문에 어떡할까?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저희가 수입 법인을 만들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자 역할을 해서 여기 동그라미 보시면 영업 마케팅은 그 제조업체가 하지만 나머지 현지에서 일어나는 저희가 수입을 하고 딜러들한테 결제를 다 받아서 그 우리 모기업으로 생각하는 한국에 있는 제조업체에 결제를 해줍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물류회사인가요? 아니죠. 유통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화주가 원하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물류센터가 3군데가 있는데 직원들은 지금 52명이 다 안전하고 3명은 징집대 갔어요. 군대로 가 있고 맨 위에는 저희가 완제품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특이한 게 이 가운데 보시면 이 뭐 로고가 나와 있는데 뭐 전자회사에 저희가 법인 역할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바일 폰이 없어져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회사의 서비스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해요. 왜? 화주가 원하니까. 화주가 이 서비스 센터 운영을 축소하고 마케팅만 하고 싶은데 어떡할까 그래서 그럼 저희가 운영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센터 조직을 다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이 또 하나의 조직도를 저희가 만들어졌는데 저희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그 회사의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차량으로 다 집 가정 방문해서 수리까지 하는. 그래서 이 구조 보면 필드 쪽 보면은 차량이 다 있고 기술자가 다 있죠. 이거 보면 물류회사가 아니죠. 제조회사인가? 이것도 뭐냐면 화주가 원하니까 하는 겁니다. 카자흐스탄을 보시면
이 두 개 그림이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위에는 이제 다른 전자회사 거고 밑에도 다른 전자회사입니다. 위에는 그 전자회사들이 법인이 오픈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법인이 돼 있어서 똑같이 그 해당 법인이 그 서비스 제품의 수입을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게 16년 전인데 뭔지는 모르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화주가 원해서 시작을 해서 저 위에 있는 위에 그 사진을 보시면 안에 있는 그 제품들이 재고가 저희 자산입니다. 저건 3PL이 아니라 저희가 저 회사에 구입을 해서 한 100군데 딜러한테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팟캐스팅은 같이 하죠. 그 부록 재고도 저희가 많이 안고 가는 작업을 하는데 밑에 창고는 한 25,000 스퀘어로 굉장히 큰데 여기는 이제 완제품을 진행을 하면서 3PL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우리나라 한 35배쯤 아마 될 거예요. 이 지역들 저희가 지금 22년 차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좀 특이하게 옆 나라 키르기스탄인 나라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허브에서 매일 딜리버리를 해요. 카자흐스탄 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컷오프를 하루에 5번씩 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틀 안에 거의 그 전 지역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조직을 다 갖춰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용인데요. 우즈베키스탄은 또 조금 틀린 게 여기가 2017년도에 정상적으로 된 나라예요. 그 전까지는 환전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그 전에도 저희는 환전을 다 해결을 했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물류센터를 보면은 아까 세 나라에 비해서 조금 허름해요. 저희가 재작년에 완공을 했고 밑에 거는 지금 80% 정도 지금 진척을 하고 있는데 시내에다 3,000평을 사서 창고를 졌습니다. B급 창고예요. 왜? A급 창고가 필요 없거든요. 화주가 원하는 거는 어떤 그 부품이나 완제품도 있지만 고가라든가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시내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위주로 정리해서 땅은 비싸게 이제 구입을 했지만 저희가 안정적으로 B급 창고를 만들어 진행을 해서 오픈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 꽉 차서 두 번째 창고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쪽에는 전자회사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도요다, 그 의약품회사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고 일부 업체는 저희가 좀 못 받았어요. 그 스페이스도 없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짓고 있는 창고도 이미 다 계약이 된 상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한국 분들은 여기서 뭐 하는지 많이 모르세요. 우즈베키스탄도 저희가 한 5배 정도 큰 나라인데 저희는 거의 하루 만에 대부분 딜리버리를 합니다. 3방향 시스템으로 다 구축을 해놔서 뭐 어느 회사보다도 굉장히 리드 타임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지역들을 보면 사실 대기업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들의 중소업체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조하고 판촉만 마케팅만 그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나머지는 그 현지에 있는 또는 물류회사가 구축을 시켜줄 수 있다고 하면은 중소업체들도 여기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많습니다. 중소업체 제품들 컨테이너 한두 개의 제품 들어오면 물류센터들이 안 받아주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것도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국 업체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그동안 국제 물류 이렇게 말씀을 하면 저희도 비딩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비딩이나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갑과 을의 역할에 되는 걸 별로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도 힘들고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반드시 이 갑의 업체를 우리가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비딩 할 때 항상 보면은 대부분이 국제 운송, 뭐 항공을 얼마나 선적을 하고 컨테이너를 몇 회나 진행을 했는지가 실적인데 그거보다는 지금같이 뭐 코로나 문제라든가 뭐 러시아 사태 때는 현지 도착지까지의 확인을 많이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CIP 조건이 아니라 DAP 조건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팀들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뭐 중앙아시아 그리고 뭐 저 중남미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업체들이 그 나라는 그 비즈니스를 할 때 세관원이나 뭐 어떤 공무원들이 자의적 판단을 해서 비즈니스가 어렵다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근데 저는 그거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을 진출할 때 준비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왜 이쪽들 오픈을 할 때는 그만큼 준비를 안 하거든요. 유럽이나 미국만큼 진출할 때만큼만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계, 저희가 해봤을 때 회계나 어떤 뭐 세관이나 이런 부분 다 똑같아요. 다만 그 나라에 맞게끔 한두 개 서류가 더 필요한데 그걸 준비를 무시하고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그 나라 사람들이 자의적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준비하면서 자의적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파악을 하고 진행을 하면 정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되게 많은 나라고요. 제가 다음 주 주말에 또 그 4개, 5개 나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부터 뭐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는 이번에 못 가지만 러시아에서 다 들고 오는데 이번에 갈 때 플랫폼 회사하고 IT 업체 대표를 같이 가요. 왜 그러냐면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봐도 저하고 그 우리 대학원 동기의 관세법인 대표도 있고 하지만은 관세법인도 해외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요. 뭐 핀테크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잘된 업체들이 해외에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더 많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같이 협업해서 진행을 할 때 오픈돼서 진행을 하고 아니면 뭐 하다 아니면 그만 그러면 남아있는 그 회사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좀 집중을 하고 장점만 같이 파악해서 비즈니스를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러시아라든가 중앙아시아 지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